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4월도 거의 저물어가는 이러한 이제 곧 5월이 되게 생겼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생들이 나라고 취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나와 세계는 서로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눈이 있으면 밖에는 눈에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 눈과 빛이 서로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눈은 밭에 시각적인 빛의 자극이 없으면 우리의 시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태계에서 볼 수 있죠. 동굴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시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각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빛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아주 깊은 바닷속에는 빛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는 또 심해어라고 그러죠.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고기들도 눈의 형태는 있는데 시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피부를 경계로 해서 나와 세계를 구분해 놓고 이 피부 바깥에 있는 세계가 나와는 무관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는 무관하게 피부 안에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이걸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망상인 것이죠. 망상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헛생각 안 하면 돼 하고 자기까지는 헛생각을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세계를 분별해 놓고 일으키는 생각은 모두가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온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 세상도 오온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이비설신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색성향 미촉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태계의 다른 생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지렁이처럼 생긴 절지동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 눈도 그런 지렁이 같은 동물들은 시각이 없죠. 땅속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으로 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지각한다고 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그 지각은 우리들의 피부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부와 우리의 피부는 같은 지각 구조가 아니겠죠. 그러면 그 지렁이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하고 우리가 보는 세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계가 진짜일까요? 사실은 둘 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가 하나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대로 본 것이냐, 지렁이가 제대로 봤냐, 사람이 제대로 봤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서양의 철학은 지금까지 그런 걸 추구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나와는 무관한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죠.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주관과 분리되어 있는 객관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을 있는 그대로 알아내는 것을 진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면, 내 바깥에 없는데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있는데 있다고 말하면 참말이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존재 자체는 밖에 있는 객관적 사실인 것이죠. 그 객관적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내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수천 년 동안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고 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연 그게 사실인가를 확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깥 세계와 나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빛이 없으면 눈도 없고 눈이 없으면 빛도 없는 것이죠. 이게 쌈우다야입니다. 함께 일어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밖에는 나 아닌 것이 있고 안에는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팎으로 세상을 보죠. 그래서 내면의 자아, 외면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계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 구조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주관과 객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철학이 없습니다. 불교 이전에 또 불교 이후에도.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기를 밖에는 뭐가 있을까?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만 이제 물었던 것이죠. 물음을. 그러니까 안에는 밖에와는 상관없는 것이 들어있고 밖에는 안과는 상관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 나타난 것이 현대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학문에서 과학이다 하면은 과학은 이제 과학적 실제론에 근거합니다. 과학적 실제론이라는 것은 과학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 나의 관찰자의 밖에 그게 실제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리 연구해도 안은 보이지 않지요.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거나 망원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밖을 보는 겁니까? 밖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밖을 자주 보고 많이 보고 뚫어지게 보고 자세히 봐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공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지식, 말하자면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가서 배우고 공부하는 건 전부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근데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면 이제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만 해야 이게 진짜 학문이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제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지식의 대상은 항상 과학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 이제 과학이 등장했을 때, 그래서 학문은 이제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학문인 것이죠. 근데 인문학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애매합니다.
과학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계량화된 수치로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한 80% 정도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말합니까? 내 기분은 네 기분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약 50% 정도 더 기분이 좋을걸?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뭘 이제 뭐 영화를 봤다거나 꽃을 봤는데 기분 좋아? 응, 기분 좋아. 나도 기분 좋아. 근데 두 사람이 그래, 꽃을 보고 느끼는 기분은 어느 정도 기분이야. 말하자면 최고의 기분을 100%로 봤을 때 장미를 보면은 한 40%, 목련을 보면 한 30%, 막 이렇게 정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니까 막 나는 그것만 보면 기분이 나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미꽃만 보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대상화시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문학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학문이 되려고 보니까 이제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의 시각에는 그런 건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 나름대로 지 멋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과연 학문이라고 할까 말까. 사실은 이제 인문학조차도 한때는 인문과학이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이름이 인문과학대학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안 하면 이건 학문도 아닌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도, 인간의 심리가 하나 있으면,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도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뭐 분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심리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마음을 실체화해 놓고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자극을 주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데, 뭐 몇 사람에게 해보니까 이런 반응을 몇 프로 일으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심리학적인 사실들을 이제 뭐 확률적으로라도 수량화하고 계량화하는 것이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그렇게 발달해가지고 우리의 심리를 그렇게 잘 아는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 현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옛날보다 더 편안하고, 과학적으로 우리 심리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심리학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집니까? 요즘 심리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옛날보다 요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삶을 살까요? 자,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해결해 줄 만한 뭘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밖에는 그걸 보고 있는 나와는 무관하게 정말 밖에 뭐가 있기나 한 것일까요?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이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이 있어야 세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바깥에 빛도 있고, 귀가 있어야 소리도 있고, 코가 있어야 냄새도 있고, 혀가 있어야 맛이 있지, 눈 없으면 빛도 없고, 코 없으면 향기도 없고, 귀 없으면 소리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세계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말과 없다라는 말은 본래 이 세상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있냐 없냐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항상 그 있냐 없냐 해가지고 있다가 맞냐 없다가 맞냐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있다는 사실은 항상 지각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말을 쓰는 것은 항상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지거나 생각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 보기도 전에 듣기도 전에 냄새 맡기도 전에 있냐 없냐는 문제는 사실은 논의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고 논의할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치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 이걸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걸 본질이다, 뭐 본성이다, 근본이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뭐 철학을 열심히 하면 근본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뭐 철학은 본질학이다. 제가 이제 대학에 가니까 처음에 철학과에서 가르치는 게 과학은 현상을 가르친다면 우리 철학은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학과는 다른 또 철학이 뭐가 있는 것처럼, 철학의 대상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 인류의 지성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 과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 같은 이제 현대 물리학자들이 관측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 세계는 그렇게 저 혼자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있다 없다라는 걸 떠나서, 그러면 무엇이 없는데 우리가 보면 보입니까? 아니,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본 뒤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본다는 것을 전제에 먼저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존재보다 먼저 본다는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존재를 결정하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보가 있는 것이지 작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명사중심적으로 뭐가 먼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항상 그러면 또 그 보고 있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뭔가 또 보면 보이는 놈이 있어야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이제 집착,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생각,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온이 무하다,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있는 존재는 첫째는 지각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졌을 때 드러나는 것,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루파, 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부 이 불교의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부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어서 마치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한 것처럼 불교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계는 이게 색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색계를 색계 그대로 못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욕망을 더 씌워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들리는 것들에다가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걸 개념화시키고 존재화시켜서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욕계가 되는 거예요. 욕계가.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걸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이에요. 있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없는 어떤 본질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현상계 이면에 어떤 본질이
있는 존재를, 본질적 존재를 찾은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걸 보고 여실직견이라고 그럽니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되는 것이죠. 불교 공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각 구조를 가지고 보이는 존재들을 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각만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저기에는 뭐 눈에 보인다, 귀에 들린다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감정적인 새로운 의식들이 발생하죠. 보니까 기분이 좋다거나 보면 기분이 나쁘다거나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차 떨다가 밖에서 따뜻한 바람이 싹 들어와서 몸을 체온을 싹 이렇게 높여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죠? 좋죠? 아, 더워 죽겠어.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확 들어오면 좋죠? 우리 이렇게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 그 느낌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혼자만 좋은 느낌이 먼저 일어나지 않아요. 아, 나는 바깥에서 찬 바람 안 느끼고 아무 거 없어도 혼자 기분이 좋던데 멸값이 좋진 않아. 속에서 뭔가 옛날에 했던 경험을 다시 해보니까 좋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좋지. 아무 대상과의 접촉 없이 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든 우리가 이 어떤 접촉에 의해서든 그래서 이제 촉을 전하여 수가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느낌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보라 이야기야.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자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은 무언가를 접촉했으니까 지금 느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또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의욕 같은 것도 전부 어떤 촉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촉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이걸 또 말하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번뜩 한 소식 해가지고 탁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이제 불교를 그런 식으로 깨달으려고 해요. 많은 수행자들이 집을 버리고 나와서 출가해가지고 어디 이제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 화두 하나만 깨치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놈 들고 앉아서 어느 날 문득 탁 한 소식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올해도 안 됐어. 아니, 내년에 또 와야지.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깨달음이 언제 오겠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깨달을 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동양, 특히 이제 한국이나 중국 이쪽에서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견명성오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견명성오도. 참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기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을 때 별 보고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특히 중국에 건너와 가지고 이게 좀 부처님의 깨달음이 굉장히 좀 신비화되는 과정에 어느 날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새벽에 이 샛별이 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 부처님이 샛별 보는 순간 깨달습니까? 그래서 모두 이제 앉아서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봤다. 그 말은 무명 속에서 밝은 지혜가 생겼다는 비유고 은유인 것이지 정말 샛별 보는데 무슨 사람이 수행하고 앉아있는 샛별 보는 순간 뭐가 반짝하고 깨달음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치에 맞질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온을 보게 되면 나라는 것과 세계라는 것이 내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바깥에도 내 몸과 상응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밖에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니까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야. 의도를 가지니까 의도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 항상 이렇게 같이 상응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은 이것 없으면 이것도 없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간, 그러면 중생 세간, 기세간 이렇게 부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세간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세상 그러면 나와는 별개의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부르는 세간, 불교에서 말하는 록가라는 말은 세간이라는 말은 나와 분리된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고 세간이에요. 세간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때 뭔 세상이 뭔 생각한다 하는 거 세상 사람이라고 해야지 왜 세간이라는 말을 자꾸 쓸까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욕망에 젖어 있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곧 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공간 속에 벌어져 있질 않아.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하고 인도적 세계관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삼천, 대천, 세계 해가지고 뭐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대 사해가 벌어지고 그 위에 뭐 수미산 정상에 제석천이 있고 그 위로 욕계의 하늘들이 전개되고 색계, 무색계가 막 벌어진다. 그 이야기는 부처님이 하시지 않아요. 아비달마 불교 때 이제 만들어진 세계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구따라 니까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대중들을 이제 포살, 말하자면 포살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 계를 확인하고 이제 수행을 점검하면서 법회를 하는 걸 포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포살의 갈마를 하는 날 여러 비구들하고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아주 비구들이 수많은 비구들이 앉아 있는데 말 없이 조용히 정숙한 상태에서 고요하게 이렇게 앉아서 전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매우 흡족하셨어요. 이 대중은 참 고요하군요. 이 대중은 잡담을 하지 않는군요. 사람들이 모이면 옆에 사람 있으면 뭐 소곤소곤 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사람 모이면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학교에서 수업 때 보면은 앉혀놓고 있으면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옆에 친구들하고 속닥속닥 하고 잡담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보니까 1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있어도 앉아 있으면 조용해요. 서로 잡담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사람은 뭐 잡담을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이 대중은 잡담을 하지 않는군요. 이런 대중은 참 세상에 만나보기 어려운데 이런 대중에게 보시하고 이런 대중은 복전이다. 이런 대중을 위해서 공양을 베풀면 큰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찬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가운데는 이 대중 가운데는 천신의 경지에 간 사람도 있다. 이 대중 가운데는 범천의 경지에 간 사람도 있다. 이 대중 가운데는 부동의 자리에 간 사람도 있다. 이 대중 가운데는 성자의 경지에 이른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천신의 경지에 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모든 악을 버리고 이요각 불선법에서 이제 초선을 얻는 거 있죠. 계율을 잘 지키고 이걸 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상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벌써 그렇게 욕계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게 되면 그걸 부처님이 천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상이 아니라니까. 범천도 바로 색계 초선을 범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색계의 사선정을 닦은 사람이 이 천상에 간 사람이고 색계 사선정을 닦아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쓰는 것을 보고 범천이라고 부처님이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비이사의 마음을 온 세상 모든 것을 자비이사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범천의 세계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계를 비춰낸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부터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색계 사선정을 닦으면 이게 바로 부동의 경지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누를 다 멸진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성자의 경지인 거예요. 누진통, 아라한, 아라한은 성자다. 이 대중들,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이 대중 가운데는 이런 복전들이 있다. 이런 훌륭한 인품들이 지금 여기에 인격들이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꾸 이제 이런 걸 뭐 윤회설과 연결해가지고 죽어서 천상에 가고 말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천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게 부처님이 보신 세계예요. 이 세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간의 실상을 모르고 뭘 붙잡고 나다 너다 분별하면 이때부터 이제 중생의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오온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세계에 대한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생들이 보고 있는 나와 세계의 구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조가 바로 오온인 것입니다. 자, 3-26 여기기. 빨리어로는 쌈아누빠쌌나, 쌈아누빠쌌나 이렇게 이제 되겠죠.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땅 아나따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